안녕하세요.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황지원입니다. 오늘 특강은 쪽집게 백선에서 얼마 전에 이제 특강이 끝났는데 계산 문제만 18문제 간추려 가지고 빠르게 계산 문제 늦게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것만 집중해 가지고 준비하셔도 우리 본 시험에서 계산 문제 충분히 4문제 이상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특강을 준비했고, 늦게 계산 문제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 공부를 계산 문제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너무 처음부터 많은 욕심을 내시면 안 되고, 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그 문제만 반복해서 풀어보셔야 돼요. 하루 날 잡아서 풀었다고 되는 건 아니고, 매 학개론 공부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씩 날 잡아가지고 공부하기 전에 한 20-30분씩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계속 풀어보시고 또 풀어보시고 눈으로 보고,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지 라고 암산이 될 정도로 반복하셔야 본 시험장에서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풀어낼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꾸준하게 반복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셔도 충분히 계산 문제 4문제 이상 맞추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라고, 자, 우리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쪽지게 백선은 특징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이따가 우리 광고 타임이 좀 있어요. 그때 좀 설명을 하겠지만, 좀 어려운 교재예요. 1년 중에 가장 어려운 교재니까 혼자 공부하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좀 이론 정리 한 번 공부하셨다고 백선 문제가 다 풀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답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반절 맞추기도 좀 어려운 교재예요. 그러니까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론 정리 끝났더라도 쭉 교재만 가지고 풀어보실 때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특강을 좀 들으시면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좀 효율성이 높은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심기일전 첫 번째, 앞으로 이제 시간에 따라서 좀 계획을 잡아가지고 심기일전을 계속 진행할 예정인데, 무료 특강이 거의 이 시간대 토요일 날 7시부터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학개론 공부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해가지고 심기일전 2번째, 3번째 해가지고 무료 특강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 김포중앙학원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직접 들으셔도 괜찮으니까 참석하셔도 괜찮다. 자, 일단 첫 번째 쪽지게 백선의 17번 문제인데, 17번 경제론의 문제예요. 자, 일단 함수식에서 기울기 크기 구하는 거 외워야죠, 무조건. 이건 거미집 이론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자, 기울기 크기를 구할 때는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이렇게 해가지고 기울기 크기를 구한다. 예를 들면, 자, 이 P는 100-3Q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이 함수식에서 기울기 크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기울기 크기는 P 앞에 있는 숫자가 2고 Q 앞에 있는 숫자가 -3인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크기라고 얘기할 때, 기울기가 아니라 기울기 크기라고 얘기할 때는 다 플러스 값만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다 떨어져 버리고, 그럼 이 함수식에서 기울기 크기는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구하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되고, 자, 수요 함수에서, 자, 수요자 각각의 함수를 개별함수라 그래요. 수요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함수를 개별함수, 이걸 합쳐서 여러 사람의 수요자의 개별함수를 합치면 시장함수가 돼요. 시장함수가 될 때, 이때 이제 말문제로 풀어낼 때 개별함수가 시장함수로 바뀌어질 때 양을 합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면 양이 합쳐지니까 양의 합이다, 이렇게. 이걸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경제론에서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을 그릴 때 세로축이 P고 가로축이 Q예요. 경제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은 하나의 원인이고 언제나 양이 중요한 거예요. 양이, 얘가 중요한 거예요, 핵심에 경제론에서는. 자, 그러니까 양을 합쳤다라는 건 세로로 합친 게 아니라 가로로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학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수평적 합이다, 수평적 합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건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수평적으로 합했다. 자, 그러면 가로로 합하면 개별함수가 A 거가 있고 B 거가 있을 때 이렇게 수요함수, 이렇게 수요함수가 됐을 때 이걸 합쳐서 시장 수요함수가 된다라면 무조건 곡선은 더 완만해져야 돼요. 완만해져야 된다. 가로로 늘리니까 더 누워진다, 완만해진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자, 완만해졌을 때 우리가 해석할 때 기울기의 크기는 뭐한다? 작아진다. 작아질수록 세워지면 비 내리는 거고, 누워지면 비탄력적이 아니라 탄력적이라고 해야 돼요. 세워지면 비 내리니까 비탄력, 누워지면 탄력적. 그래서 얘는 기울기 크기가 작아졌다는 건
탄력성이 커진 거다. 무조건이에요. 각각의 개발함수보다 시장함수는 무조건 누워져야 되고 탄력적이고 기울기 크기는 작아져야 돼요. 이걸 우리가 경사가 완만해졌다. 이건 말 문제를 풀 때 해석해야 되는 거고, 이제 함수식을 이용해서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자, 수요자 수가 n배 많아지면 n을 곱하는 게 아니라 n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건 지금 단계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외워서 푸셔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배경의 문제가 나오진 않으니까 계산 문제 풀 때 활용하는 거니까 n배 많아지면 n분의 1을 곱하는데 어디에 곱하냐면 q에 곱하는 거예요. q에. 양의 합이니까 양이 변한다. q에 n분의 1을 곱한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17번을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배경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17번 한번 풀어보죠. 요즘 나오는 응용 문제 유형인데, 자, 수요함수가 이렇게 제시가 됐고 공급함수가 이렇게 제시가 됐는데, 자, 보니까 수요함수는 변하지 않고 기술이 향상되어서 공급함수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건 공급함수가 함수식이 전혀 다른 걸로 변했어요. 이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건 함수식이 변했다는 건 곡선에 이동이 일어났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말문제로 해석해야 될 내용이에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있는데, 수요량의 변화나 공급량의 변화는 곡선 위에서 점의 이동이 나타나고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는 곡선이 이동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곡선이 이동하면 이건 공급량의 변화가 아니라 공급의 변화가 일어났다. 공급의 변화가 일어났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식이 변했다. 그러면 함수식이 변했다라면 곡선이 이동했다를 의미하는 거고, 수요함수가 변했다. 수요함수가 얘가 아니라 전혀 다른 걸로 변했다. 그러면 수요의 변화, 수요 곡선이 이동한 거고, 공급함수가 변했으니까 공급의 변화, 공급 곡선이 이동한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어떤 조건이 나왔냐면 기술이 향상됐대요. 기술이 향상되면 공급량이 증가하겠죠. 그럼 공급 곡선 어느 쪽으로 간다? 우측으로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제는 이렇게 조건을 직접 제시했으니까, 자, 기술이 향상되어서 공급 함수가 변했다. 공급 곡선이 이동했는데 어느 쪽으로 이동하겠냐라고 했을 때 공급량이 증가할 거니까 우측으로 이동했을 거다라고. 그래서 공급의 증가가 나타났다를 먼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계산 문제를 풀기 전에. 자, 그래서 보죠. 자, 기술이 향상되어서 공급량의 변화가 아니라 공급의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공급의 변화가 일어났고, 공급 곡선이 이동했을 건데 어느 쪽으로 이동했다? 우측으로 이동했다라고. 1번은 그냥 딱 보자마자 틀렸다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에서 세 번째 문제 먼저 풀어보죠. 자, 공급 곡선의 기울기 크기가 라고 나왔어요. 기울기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급 곡선에서 기울기 크기를 먼저 한번 정해보면 P 앞에 있는 숫자분의 Q 앞에 숫자니까 1이 생략된 거고 2가 있으니까 얘는 1분의 2 이렇게 됐을 거예요.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자, 얘를 보니까 죄송해요. 1이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자, Q의 개수가 1이죠. 여기 1이니까 1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그래서 첫 번째 공급함수는 기울기 크기가 1이고, 자, 변했을 때 P의 개수가 1이고 Q의 개수가 2분의 1이죠. 2분의 1은 0.5니까 얘의 기울기 크기는 1분의 0.5, 그러니까 0.5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0.5만큼 줄어든 거죠. 2분의 1 줄어든 거예요.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만큼 감소되었다. 0.5만큼 감소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3번도 틀렸고, 자, 4번과 5번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자, 2번 먼저 보죠. 자, 수요함수가 만약에 수요자 수가 2배가 증가했다라면 새로운 시장함수는 어떻게 변했을 거냐라고 했을 때 n배 많아지면 n분의 1을 곱한다 그랬어요. 자, 2배 많아졌으니까 2분의 1을 곱하는데 어디에? Q에 2분의 1을 곱해서 새로운 시장함수로 변했을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함수식에서 Q에 여기에 얼마를 곱한다? 2분의 1을 곱해야 돼요. 2분의 1을 곱하면 새로운 시장함수는 P는 마이너스 2분의 1 Q 더하기 40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이렇게 쓰거나
이 식을 좀 바꿔서 출제자가 보여줄 수도 있어요. 분모에 2가 있으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아. 마이너스가 빠졌네요. 그러면 각각 2를 곱해도 전체 함수식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좀 변형시킨 함수식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2p는 마이너스 q 플러스 80 이거나 똑같은 식이에요.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거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분모에는 2가 거추장스러우니까 다 똑같이 2를 곱한 새로운 이렇게 변형된 식도 같은 거예요. 이렇게 변형될 수 있다. 자, 그러면 p는 마이너스 2q 플러스 40이라고 할 수 없죠. 마이너스 2분의 1q 플러스 40 이렇게 나와야죠. 자, 세 개는 틀렸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보니까 자, 공급함수 변화로 아파트 시장 균형이 이렇게 증가했다. 균형 가격은 10만큼 상승했다 했는데 계산 문제를 풀기 전에 이 내용을 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수요 함수는 변함이 없대. 그럼 수요 곡선은 가만히 있다는 얘기인데 공급 함수가 이동을 했대요. 근데 우측으로 갔대. 공급이 증가되었대.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균형점의 이동을 말 문제로 한번 풀어보죠. 수요는 일정하대. 변함이 없는데 공급은 증가되었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균형의 이동이 나타날 건데 변하지 않는 건 우리가 볼 필요가 없고, 자, 공급 증가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때 증가니까 균형량은 뭐? 증가. 균형량은 증가고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균형 가격은 하락 이렇게 되겠죠. 균형 가격은 하락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변했을 때 공급 함수의 변화로 인해서 균형량과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변했다라고 나왔을 때 양은 증가돼야 하고 가격은 하락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가격이 상승했다고 나왔으니까 이 지문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5번도 틀렸다. 그러면 계산하지 않아도 4번이 맞겠지라고 해석할 수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양은 증가했다라고 이것만 맞겠네요. 자, 직접 계산을 해보긴 할 건데 일단 요즘 35회에 이렇게 계산 문제인 것 같은데 말 문제 형태로 이렇게 보기가 나와서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냐, 이론적인 배경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로 35회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36회에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대비해서 제가 문제를 만든 거고, 자, 그리고 제가 1년 동안에 만든 교재 중에 가장 정성스럽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만든 교재는 백선이에요. 백선의 좋은 지문과 현재까지 나왔던 부동산 학과 관련된 타 자격시험에서 나왔던 지문들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도 다 수록해 놨으니까 마지막에는 파이널 정리로 꼭 백선을 보시길 권장하고 추천드린다라는 거. 자, 물론 그리고 처음 공부했는데 백선을 해석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이론 정리를 한 번씩 끝내놓은 다음에 백선을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풀어보죠. 4번이 진짜 맞는지. 물론 답은 찾았겠지만,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공간이 좀 적지만 제가 그냥 겹쳐서 해설을 할 거니까 나름 잘 보시고, 자, 수요함수가 이렇게 됐고 공급함수가 이렇게 변했다. 자, 그러면 수요함수가 P는 마이너스 Q 플러스 40이었고 얘는 변함이 없대요. 수요함수는 그대로, 수요함수는 P는 마이너스 Q 플러스 40 변함없고 공급함수가 P는 Q 플러스 20이었고 얘가 변해서 공급함수가 P는 2분의 1 Q 플러스 10으로 변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있을 거고 나중에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있을 거예요. 이때 균형일 때는 가격이나 양이 똑같으니까 얘하고 얘가 똑같으니까 우변과 우변도 같다라고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연습 많이 했을 거니까 빠르게 한번 풀어보면 마이너스 Q 플러스 40이 Q 플러스 20과 똑같다 이렇게 쓴다라면 마이너스 Q 플러스 40은 Q 플러스 20과 똑같다. 이거 넘기면 플러스 Q가 되니까 이 Q는 얘 넘기면 마이너스 20 되니까 20. 그래서 Q는 10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고 Q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이때 균형량이니까 나오는 P가 균형 가격일 거예요. 그래서 균형 가격을 얼마? 30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고. 자, 두 번째 균형에서 한번 보죠. 자,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얘와 얘가 같을 거니까 우변과 우변이 같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Q 플러스 40은
2분의 1q 플러스 10과 똑같을 거다. 2분의 1은 0.5로 바꾸면 가능하겠죠. 자, 넘기면 1.5가 되겠네. 1.5q는 넘기면 30 마이너스 10으로 바뀔 거니까. 자, 그래서 q는 얼마다? 20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다가 20 대입했을 때 나오는 p 값이 균형 가격일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0 플러스 40이니까 균형 가격은 2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균형량은 10에서 20으로 10이 증가했고 균형 가격은 30에서 20으로 10이 하락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아까 균형점에 이동해서 수요 일정하고 공급 증가니까 양 증가, 가격 하락 이렇게 나와야죠. 가격은 이렇게 하락했고 양은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해석 가능한 거예요. 자, 근데 계산 문제를 풀어서 4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백서는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지문을 해석할 수 있는 교재인 거예요. 해석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교재니까 답 찾았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 지문들이 왜 틀렸는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이 한 문제의 테마가 끝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오늘 뭐 공부 참여하신 분들은 공부를 잘하는 분들보다는 잘하는 분들은 점수가 충분히 나오면 이제 자기 계획대로 다른 거 스케줄대로 다른 과목들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근데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일 거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함수식이 변했다. 함수식이 변했다라면 곡선의 이동이 있는 거다. 곡선의 이동, 수요함수가 변했든 공급함수가 변했든 함수식이 변하면 곡선이 이동했다. 이건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가 나타난 거다. 이거 꼭 해석해 놓고, 자, 수요함수가 사람수가 많아져서 시장함수로 바뀌어질 때, 시장함수로 바뀔 때는 Q의 합이니까 수평적 합이고, 이때 함수식을 바꿀 때는 N배 많아지면 N분의 1을 Q에 곱한다. 2배 많아지니까 2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2분의 1을 어디에? Q에 곱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Q에 곱해서 함수식을 바꾼다. 자, 균형점 이동해서 수요 일정 공급 증가가 나타났으니까 기술 양상되어서 공급함수가 변했으니까 공급함수는 우측 갔을 거예요. 그러면 수요 일정 공급 증가니까 양 증가 가격 하락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해석해야 27번의 한 문제가 끝났다라고 해석하는 거고, 자, 두 번째 문제는 최근에 나온 문제는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한 2번 정도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그럴 때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보너스 문제인데 나올 확률은 높지 않아요. 근데 나오면 무조건 맞을 수 있도록 좀 준비해야 되는 건데, 자, 가격 탄력성이 중요하죠. 경제론에서 이때 가격 탄력성, 탄력성은 뭐가 많이 변하는지를 알려는 개념이냐면 양을 정하는 개념이에요. 양을 정한다 그래서 정량적 개념이라고 해요. 정량적 개념. 그래서 탄력성은 정량적 개념, 양을 정하는 개념이에요. 양을 정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결과가 양이 돼야 돼요. 양이 중요한 거예요. 자, 가격 탄력성은 원인이 가격에 의해서 뭐가 양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하냐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율을 쓸 때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쓸 때 기본적인 원리는 여기에 원인분의 결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당연히 결과가 중요하니까 분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양의 변화율, 이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원인분의 결과, 이 가격 탄력성은, 탄력성이라는 거는 양을 정하는 개념이니까 양이 핵심이에요. 양이 이제 결과에 해당되는 거고, 원인이 가격, 그래서 원인분의 결과, 가격분의 양 이렇게 쓰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변화율이 들어가야 돼요. 값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변화율, 변화된 비율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럴 때 변화율을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비율이 학계론에서 등장하는데, 자, 비율도 원리가 있어요. 만약에 대부 비율이다라고 했을 때, 자, 대부액의 비율을 줄여서 대부 비율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대부액이죠. 그럼 대부액은 어디 가야 된다? 위에 가야 돼요. 위에. 자, 그러면 이제 분모는 전체 기준이거나 전체 값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준이거나 전체 값을 분모에 쓰는데, 물론 원인 결과가
이렇게 명확하다라면 원인분의 결과를 쓰겠지만 어떤 전체값에서 특정값의 비율을 얘기할 때는 전체분의 특정값을 쓰는 거예요. 전체분의 특정값. 그럼 언제 돈 빌리냐? 투자할 때. 총 투자액 중에서 빌린 돈이 얼마야? 라고 할 때 대부 비율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총 투자액 분의 대부액 이렇게 쓰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지분 비율이라고 나온다라면 당연히 지분이 어디 가야 된다? 위에 가야 되겠죠. 지분.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 투자한 돈 중에서 내 돈이 얼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 내가 10억 중에서 4억이 내 돈이었다. 그러면 총 10억 중에 빌린 돈이 얼마? 6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와 얘는 더하면 얼마? 1 되겠죠. 이건 기본적으로 중요한 비율의 산식이니까. 자, 대부 비율과 지분 비율의 합은 1. 합은 1이에요. 합은 1. 주의할 건 역수 관계에 우리 학개론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역수를 곱하면 곱할 때 1 되는 건 역수 관계고 더해서 1 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곱해서가 아니라 더해서 1 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 나온 김에 잔금 비율이라는 게 있고 잔금 비율, 그 다음에 여기에 상환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네 개의 비율은 뭐 외워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잔금이 어디 가야 돼요? 위에 가야 되겠지. 위에. 그럼 언제 잔금이 나오냐? 상환 비율은 상환액의 비율이에요. 상환액이 위에 가야 될 거예요. 그럼 잔금과 상환액은 언제 나오냐? 돈 빌렸을 때. 대출금 중에서 갚은 돈이 얼마고 못 갚은 돈을 잔금이라 그래요. 못 갚은 대출액, 미상환 대출액이라고 얘기하는 게 잔금이죠. 그러니까 대출액 중에서 물론 대출 원금을 줄여서 대출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출액 중에서 잔금, 대출액 중에서 상환액, 전체에 해당되는 것 중에 상환액, 전체에 해당되는 것 중에 잔금. 그럼 내가 10억을 빌렸는데 갚은 돈이 4억이다. 그러면 10억 중에 못 갚은 돈이 6억이겠지. 더하면 얼마 된다? 1 되겠네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학개론에서 지문으로 답이 될 수 있는 지문이니까 더해서 1 되는 거 두 가지가 나와요. 대부 비율 더하기 지분 비율 합은 1, 잔금 비율, 상환 비율 합도 1. 이때 이 네 개의 비율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외우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봤을 때, 자, 이걸 왜 설명했냐면 이 변화율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변화값의 비율을 줄여서 변화값의 비율을 줄여서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변화값이 어디 가야 돼요? 위에 가야 돼요. 위에. 아래는 제시할 거예요. 기준분의 변화값. 변화율 구하는 건 기준분의 변화값 이렇게 쓰는 것이 변화율이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특별히 뭔가를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야, 변화율 구하는 건 변화값의 비율이니까 변화값이 위에 가야지. 기준은 제시할 거예요. 뭐 어떤 값, 최초값을 기준해라, 중간값을 기준해라 이렇게 줄 거예요. 기준분의 변화값 쓰면 비율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은 이건 뭐 제가 정규 수업이 아니니까 무료 특강 라이브니까 편하게 소통하셔도 되고 공부하면서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시면 모든 질문을 제가 다 해석해 줄 수는 없지만 꼭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라면 따로 별도로 제가 질문에 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가격 탄력성을 계산해라 라고 나왔는데 자, 여기서는 값이 주어졌네요. 50만 원에서 70만 원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 가격이 상승했다. 그랬더니 수요량이 1000에서 800세대로 감소했다. 자, 가격이 비싸면 양은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래서 양은 당연히 줄겠죠. 수요량을 얘기하는 거고 이걸 무슨 법칙이라 한다? 수요 법칙. 비싸면 안 산다. 수요 법칙을 얘기하는 거고 자, 이때 가격 탄력성을 구하라 했어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라고 하는데 가격분의 양을 쓰는데 가격분의 양인데 옆에 변화율이 들어가야 돼요. 가격 변화율분의 양 변화율 이렇게 변화율을 써야 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때 자, 가격 탄력성은 최초값을 기준할 수도 있고 중간점을 기준해서 이용해라 라는 것은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얘가 기준을 제시한 거고 그럼 변화율은 기준분의 변화값, 변화값의 비율이니까 기준분의 변화값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최초값을
기준 잡았을 때 가격 탄력성은 요게 가격 변화율 분의 양의 변화율 이렇게 쓸 거예요. 가격 분의 양 변화율.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가격은 50에서 70으로 상승했대요. 자, 이때 변화값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변화값이에요. 자, 그러면 가격의 변화값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변화값은 20 되겠네. 20. 기준은 뭘 써야 돼요? 최초값을 써야 되겠지. 최초값 얼마? 50. 그럼 여기다 쓸 건 50분의 20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게 끝이에요. 양도 마찬가지예요. 양의 변화를 구하려면 변화값이 위에, 기준은 최초값 쓰면 되겠네. 1000에서 800이니까 변화값 얼마? 200. 최초값은 얼마? 100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분수가 두 개 있는 번분수가 나와요. 우린 계산기를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번분수가 나오면 계산기로 한 번에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 약분을 안다라면 약분해서 공 하나씩 떼도 괜찮고 여기 두 개 떼도 괜찮겠네요. 자, 그럴 때 번분수가 나오면 맨 위와 맨 아래 바깥쪽은 곱해요. 바깥쪽은 곱하기 하고 안에 거는 모두 다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5 나누기 10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이 값이 번분수를 계산한 값이에요. 그래서 계산기에다가 뭐 이건 0.5 나오겠는데 한번 눌러보면 2 곱하기 5 나누기 10 여기까지 하면 암산하면 1이고 나누기 하면 2분의 1 되겠네. 그럼 얘가 0.5 이렇게 나오겠죠. 얘 값은 0.5. 암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암산을 빠르게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에 쓴 것은 가격 변화율, 위에 쓴 것은 양 변화율. 그럼요, 만약에 중간값을 기준 잡았을 때 가격 탄력성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을 때 가격 변화율, 양 변화율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중간값 기준했을 때 변화율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자, 중간값은 50에서 70의 중간값은 얼마? 60이겠죠. 가운데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60분의 변화값은 20 이렇게 될 거고, 자, 1000에서 800으로 바뀔 때 중간은 얼마? 900 되겠죠. 값이 계산이 이건 뭐 암산으로 충분히 되겠지만 만약에 75에서 135로 바뀌었다. 중간이 얼마냐? 이거 뭐 손가락으로 하기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더해서 2로 나누면 딱 중간값이에요. 더해서 딱 2로 나누면, 두 개 더해서 딱 2로 나누면 딱 중간값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 중간값 얼마? 105 이렇게 딱 되겠죠. 암산은 어려우니까 이건. 자, 더해서 2로 딱 나오면 딱 가운데 값 나온다. 이런 걸 산술평균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건 그냥 잠깐 쓴 거고, 우리 학계론에서 말 문제를 풀 때 예를 들면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 무슨 평균을 하냐, 기대 수익률의 평균값을 구할 때 무슨 평균 하냐, 이렇게 나오면 다 무슨 평균? 가중평균이에요. 가중평균.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도 가중평균. 그래서 평균 수익률은 가중평균 수익률이고, 감정평가에서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도 조정하는 작업은 가중평균 작업을 한다. 가중평균 기억해놔야 되는데, 자, 보죠. 1000에서 800이니까 중간값은 900, 변화값은 얼마? 200. 자, 마찬가지로 공 하나 약분하고 공 두 개 약분했을 때, 자, 여기 계산 방법은 맨 위와 맨 아래 곱한다. 2 곱하기 6 나누기 9 나누기 2, 가운데는 모두 나눠준다죠. 이 방법 알아놓으면 계산기로 빠르게 계산할 수 있을 거니까.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보면 2 곱하기 6 나누기 9 나누기 9 나누기 2 하면 2 곱하기 6 나누기 9 나누기 2 하면 네, 계산기를 제가 이 계산기 쓸 때 제가 잠깐 미스했는데 F로 놓고 쓰셔야 돼요. F로 무조건. 계산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커서가 있으면 무조건 F 값으로 놓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고, 2 곱하기 6 나누기 9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0.666666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그래서 반올림 한다라면 0.67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2번. 자, 기본적인 문제예요. 가격 탄력성을 구할 때 변화율을 집어넣는데 가격 변화율 분의 양 변화율. 자, 변화율을 구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러겠지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탄력성은 양을 정하는 개념이다. 정량적 개념. 이것도 말 문제로 시험에 나왔던 답이에요. 정량적 개념. 양을 정하는 개념이에요. 양이 얼마나 변하냐를 보는 건데 원인이 가격이니까 가격분의 양 이렇게 쓸 건데 탄력성을 구할 때는 변화율이 들어가야 된다. 변화율. 자,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 변화값의 비율이니까 변화값이 당연히 위로 가야지라고 해석하고 아래는 문제의 조건을 기준을 최초값을 기준해라 중간점을 기준해라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럼 제시된 걸로 기준분의 변화값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변화율을 집어넣고 기준분의 변화값 양에 대해서도 기준분의 변화값 집어넣어서 번분수로 풀면 이것도 1분 내에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계산 문제예요. 나오면 보너스라 생각하고 이건 뭐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연습만 하면 다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유형이니까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이때 잠깐 말 문제를 대비해서 2개 설명해 줬어요. 더해서 1 되는 거 2가지. 대부 비율과 지분 비율 합은 1.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 합은 1. 여기에 무슨 비율 나올 때 얘들은 다 어디로 간다? 분자. 전체 중에 특정 값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에 해당되는 건 총 투자액 중에 여기에 빌린 돈, 내 돈 이렇게 되는 거고 상환 비율, 상환액이 위에 잔금 비율, 잔금이 위에 이건 언제 나오는 거냐? 빌린 돈 중에서 갚은 돈 얼마, 못 갚은 돈 얼마를 얘기하니까 대출액 중에 상환액, 대출액 잔금 더해서 1 되는 거. 주의할 건 한번 잠깐 문제를 내면 대부 비율은 지분 비율 빼기 1이다. 맞아요, 틀려요? 여기 앉아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대부 비율은 지분 비율 빼기 1이다. 뭐 고민할 건 아닌데 이렇게 얘와 얘 더하면 얼마? 1이죠. 그럼 하나 넘길 수 있죠. 넘기면 얘가 뭘로 바뀌어요? 마이너스로 바뀌겠지. 대부 비율은 1 빼기 지분 비율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야, 1 빼기 뭐 됐어? 빼기 뭐 1이 있어? 이렇게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대부 비율은 1 빼기 지분 비율이지 지분 비율 빼기 1이 아니에요. 이거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까딱 잘못해서 실수해서 이런 거 틀리면 너무 억울할 거니까 1에서 빼는 거다. 넘겨갔을 때 1 빼기 지분 비율이 대부 비율이에요. 마찬가지로 잔금 비율은 1 빼기 상환 비율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만점은 맞을 필요 없어요. 귀속송님 만점은 필요 없고 80점까지만 맞으면 최고 점수니까 1차. 네, 80점까지만 딱 맞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2번째 유형까지 봤어요. 탄력성 구하는 거. 가격 탄력성 구할 때 변화율을 쓰는데 변화율은 변화값의 비율이니까 변화값이 위에 아래는 주어진 조건에 기준값을 쓰면 돼요. 최초값이나 중간값. 자,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가격 탄력성을 배웠고 2개의 탄력성이 더 나오죠. 탄력성이 총 3개의 탄력성을 알아야 돼요. 경제론에서. 자, 탄력성인데 소득이 원인이에요. 소득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라고 얘기하니까 원인분의 결과, 소득분의 양 이렇게 쓰면 되는데 변화율을 써야 되겠죠. 소득 변화율분의 양 변화율. 이건 뭐 어렵지 않고. 자, 얘가 이제 중요한데 교차 탄력성인데 이거 잘 봐야 돼요. A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 그랬어요. 얘는 양이 변하는 건데 누구 양이 변하냐면 여기 A도 있고 여기 B도 있잖아요. 이때 얘가 중요한 거예요. A 수요의 교차 탄력성 나올 때 수요가 A 수요량의 란을 줄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양을 얘기하냐면 A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차된 거에 의해서 A 양이 얼마나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차됐다는 건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도 변할 수가 있죠.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내 관심 있는 해당 재와 양이 변할 수도 있어요. 다른 재와 가격에 교차되어서 해당 재와의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 교차 탄력성 출제자가 야, 경제론의 기본 문제를 내겠어 라고 했을 때 교차 탄력성을 너무 잘 내니까 꼭 반드시 정리해놔야 돼요. 자, A 수요의 교차 탄력성 했을 때 교차된 건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누구 양이 A의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A 양이 어디 가야 돼요? 위에 가야 돼. A 양이 위에, 아래는 원인인데 뭐에 의해서? 다른 재와에 의해서 교차된 거죠. 다른 재와의 가격에 의해서. 만약에 내가 A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했다라면, 탄력성이라고 하면, 자,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한 건데 누구 양? A 값밖에 없으니까 A의 양이 변화된 비율인데 뭐에 의해서? 가격이죠. 이때 가격은 누구예요? A 가격에 의해서 A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건 가격 탄력성인데, 이때는 교차된 거는 같은 재화의 가격이 아니라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재화에 교차되어서, 그래서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A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A 수요의 교차 탄력성 나올 때 이 A가 해당 재화다. A 수요량이 핵심이다. 얘가 위에 가야 돼요. 얘가 앞에는 생략될 수 있어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A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잠깐 좀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전에 이제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한번 잠깐 정리해 보면, 자, 만약에 아파트의 가격이 올랐어요.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자, 이럴 때 오피스텔 수요량이 증가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대요. 자, 오피스텔 수요량이 오피스텔 가격이나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변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지. 관련이 있다라면, 우리가 이제 관련 있는 재화에 두 가지가 있어요. 대체재냐, 보완재냐. 대체재나 보완재 관계가 있으면 다른 재화 가격이 내가 관심 있는 오피스텔 수요량의 양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석해 보면, 자, 아파트 가격이 비싸졌대. 자, 그러면 아파트를 산다, 안 산다? 비싸면 안 산다, 안 산다. 아파트 안 사고 대신 오피스텔 산 거예요. 그러면 안 사고 대신 샀으니까 이건 무슨 관계냐면 대체재 관계지. 얘 비슷한 녀석인데 얘를 안 사고 다른 걸로 대체한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재화일 때는 안 살 때 사거나 살 때 안 산다. 이건 뭐 100% 경제론에서 나오는 문제 내용이니까 반드시 잘 정리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관련은 대체재 관계예요. 대체재 관련이다. 대체재 관계가 있더라라고 해석하고, 자, 그 다음에 한번 해석해 보면 오피스텔을 많이 샀으니까 오피스텔 가격이 뭐 했을 거다? 올랐겠지. 오피스텔을 많이 사니까 그 후에 오피스텔 가격은 올라졌겠죠. 자, 이렇게 제시되었을 때 만약에 문제에서 오피스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계산해라 라고 문제가 나온다라면, 자, 뭐분에 뭘 써야 되냐라고 해석할 때 얘가 핵심인 거예요. 얘가 자, 오피스텔 수요량의 교차 탄력성이니까 핵심은 오피스텔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위에 오피스텔 수요량을 써야 되고, 자, 그러면 교차됐다라는 건 다른 재화에 의해서 됐다는 거니까 다른 재화 뭐가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있지. 얘에 의해서 얘가 변했으니까 아래 써야 되는 건 뭐다?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오피스텔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고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혹시나 이 무료특강 강의를 듣고 있는 분이 만약에 아직 교차 탄력성을 정리가 안 됐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 나가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를 구하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무슨 관계냐를 해석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내용이에요. 살 때 안 사면 대체재 관계예요. 살 때 산다 그러면 보완재 관계, 안 살 때 안 산다도 보완재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재화가 두 개 나와요. 아파트도 있고 다세대도 있네요. 자, 그러면 살 때 샀냐 살 때 안 샀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자, 이건 가격 나왔고, 다세대를 수요량이 증가했대. 다세대를 살 때 여기 아파트를 수요량이 감소했다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살 때 안 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무슨 관계? 대체재 관계. 살 때 안 사거나 안 살 때 샀다 이렇게 나오면 대체재, 무조건 대체재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구해 봅시다. 자, 구하라는 것이, 자,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라는데 매매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볼 필요 없고, 여기서 가격이니까 가격에 대해서 양 A 걸 얘기하는 거죠. 아파트 거, 아파트 가격분의
아파트 수요량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아파트 가격은 16%, 아파트의 양은 여기에 4%라고 나왔네요. 4% 이렇게 하면 얘는 0.25, 4분의 1이니까. 자, 그래서 대체제 0.25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결국 얘를 구해야 되는데, 자,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거, 얘 다세대 주택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나왔어요. 이걸 좀 줄여보면 다세대 주택 그 다 빼버리고 매매 중요한 거 아니니까 다세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핵심은 얘가 핵심인 거예요. 다세대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나왔다고 아파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자, 교차 탄력성 앞에 있는 다세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니까 여기에 다세대 수요량이 위에 가야 되고, 앞에는 생략된 건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를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재와 뭐 있다? 아파트. 그래서 여기에 아파트 가격 변화를 분해 다세대 수요량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아파트 가격 얼마? 16%. 다세대 수요량 얼마? 8%. 그래서 0.5 이렇게. 자, 기본 중에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예요. 누구나 다 해야 되지만 혹시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이 아직 이게 정리가 안 됐다라면 얼른 수업 들은 걸 바탕으로 이해해서 교재를 끄집어내서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교차 탄력성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론 마지막 계산 문제 유형인데 많이들 어려워해요. 이건 계속 해도 잘 모르겠다. 가능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36회 제가 신들린 사람은 아니지만 36회 나올 가능성이 거의 반절 이상이니까 나올 거 거의 확실해요. 그러니까 나온다라면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원리만 알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계산 문제 유형이에요. 일단 한번 봅시다. 제가 원리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탄력성을 이용해서 이 문제는 탄력성이 제시되었을 때 각각의 세 개의 탄력성이 있죠.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 탄력성이 제시되고 전체 수요량을 계산해라 라는 문제가 나온다라면 이런 문제 이용해요. 탄력성이 여러 개 주어졌어요. 3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는데 탄력성 주고 전체 양이 얼마나 변했냐라고 물어볼 때 일단 첫 번째 탄력성과 원인을 각각 곱하면 돼요. 이렇게. 자, 가격 탄력성은 가격 곱하면 될 거고 소득 탄력성은 소득 곱하면 되고 교차가 중요하죠. 교차는 뭐에 대한 교차? 다른 재와 가격의 교차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재와 가격 끼리끼리 곱하면 돼요. 먼저 첫 번째 머릿속에 딱 기억해야 될 건 끼리끼리 곱한다. 끼리끼리 곱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해야 될 건 뭐냐면 방향을 정해서 서로 합칠 건데 이때 얘 첫 번째 끼리끼리 곱했을 때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에서는 수요 법칙이 적용된다. 수요 법칙. 두 번째는 정상제라고 되었을 거니까 소득에 의해서 돈 벌 때 사냐 돈 벌 때 안 사냐 이거 얘기할 때 정상제 열등제 얘기하는데 열등제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야. 그래 고민하지 말고 정상제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마지막이 중요한데 얘가 대체제냐 보완제냐를 해석해서 얘를 가장 어려워해요. 해석해서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한번 직접 한번 해보면 자, 이 내용을 해석하는 게 어렵다라면 이건 다 없애버리고 문제에 딱 집중해가지고 이런 문제형을 계속 풀어보면서 풀려지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36회도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이 방법대로 풀면 30초도 안 돼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문제 보니까 탄력성을 제시했어요. 이렇게 탄력성을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제시하고 A의 전체 수요량의 전체 변화율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탄력성을 제시하고 전체 수요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첫 번째 될 건 뭐다? 끼리끼리 곱한다. 끼리끼리 곱한다. 끼리끼리 곱한다예요. 자, 첫 번째 가격 탄력성과 끼리끼리면 가격을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곱할 거고 소득 탄력성과 소득을 곱할 거고 교차는 뭐에 대한 교차? 다른 재와 가격. 이때
A 부동산의 양이 전체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건 A의 양이 얼마나 변하냐가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해당 재화고, 근데 다른 재화가 하나 더 있죠. B가 있네. B가 다른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재화 가격, B 부동산의 가격 이렇게 나온 거죠. 다른 재화 가격이 교차 탄력성과 이렇게 곱해져야 돼요. 자, 먼저 한번 끼리끼리 곱해봅시다. 첫 번째는 가격에다가 가격 탄력성을 곱했고, 두 번째 소득에다가 소득 탄력성을 곱했어요. 세 번째 다른 재화 가격에다가 교차 탄력성을 곱했어요. 이렇게 끼리끼리 한번 곱해보면, 자, 곱하는 건 암산 가능하죠. 자, 1.6 가격 탄력성 3%니까 곱하면 3%. 자, 두 번째 소득 탄력성 0.8인데 소득이 5니까 곱하면 4%. 세 번째 교차 탄력성 0.6인데 다른 재화 가격이 4% 나왔으니까 곱하면 2.4%. 이렇게 곱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죠. 여기에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하면 답이 나와요. 자, 이게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정해줘야 되는데, 이제 원인이 자, 보니까 가격이 상승했다고 나왔어요. 얘가 가격이 상승했대. 자, 소득이 증가했다고 나왔어요. 소득이 증가했대. 다른 재화 비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나왔어요. 이 다른 재화 가격이 하락했대. 원인을 체크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전체 양을 따질 거예요. 첫 번째 쓰는 건 뭐다? 수요 법칙. 두 번째는 정상재만 나올 거니까 정상재만 쓰면 되고, 마지막에 써야 될 건, 자, 두 재화의 관계가 뭐라고 나왔냐면 대체재 관계라고 나왔어요. 대체재. 오늘 1교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문제예요. 끼리끼리 곱했다. 그리고 이 원인이 가격, 소득, 다른 재화 가격이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를 체크를 해놓고, 수요법칙, 정상재, 마지막에 대체재인지 보완재인지 해석해서 이제 양을 따지는 거예요. 여기에 양들은 내가 관심 있는 A의 수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자, 우리가 수요법칙은 많이 했죠.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래서 얘는 안 산다라고 정하는 거예요. A의 양을 얘기하는데 안 산다. 비싸면 안 산다. 만약에 여기서 가격이 하락했다 나오면 싸면 산다 이렇게 할 거고, 자, 여기는 무조건 정상재만 나올 거니까 돈 벌면 산다. 돈 벌면 산다예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뭐 한다? 산다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해. 마지막이 이제 어려운 건데, 얘는 재화가 두 개가 있어요. 이 2.4% 변했다는 건 A 거고, 이 가격이 하락한 건 다른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재화를 얘기하는데, 자, B를 얘기하고 이건 A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B 가격, 이건 A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재화가 B니까. 자, 이럴 때 B 가격이 하락했대. 그럼 B를 산다, 안 산다? 싸면 산다. 비싸면 안 산다. B의 가격 얘기했으니까 B를 사냐 안 사냐 먼저 정해야 돼. A를 바로 정하면 안 되고, B 가격이니까 B를 사냐 안 사냐 먼저 정해야 돼요. B가 싸졌대. 그럼 B 산다, 안 산다? 산다. B를 샀대요. 이때 B는 다른 재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관심 있는 건 A를 살 거냐 안 살 거냐를 얘기해. 내가 대체재래. 그럼 얘를 샀으니까 얘를 뭐 한다? 안 산다 이렇게 돼야 돼요. 대체재는 살 때 안 사거나 안 살 때 사는 관계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얘를 샀으니까 얘를 안 산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만약에 보완재라면 어떨까요? 이게 대체재 관계가 아니라 보완재 관계라고 나왔으면 살 때 산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이걸 부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2.4 이렇게 계산하면 총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오네.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1.4 이렇게.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4 이거 계산하면 플러스 1이고,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말은 1.4만큼 뭐 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답은 1.4 감소 이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풀어보죠. 이 문제는 탄력성을 제시하고서 그 다음에 A의
전체 양이 얼마나 변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끼리끼리 얼른 곱해요. 자, 가격 탄력성이 1.0이니까 이거에다가 3을 곱하면 3%. 소득 탄력성이 0.8이고 여기다가 소득이 5니까 곱하면 4%. 자, B는 다른 재화죠. A가 해당 재화고 B는 다른 재화니까 B 가격이 4. 이때는 교차 탄력성 곱해야 되겠죠. 자, 곱하면 얘가 2.4. 그러니까 끼리끼리 곱했어요. 얼른 곱했어. 이제 방향을 정하는데 첫 번째는 A 가격에 의해서 변했던 거 상승했어. 가격이 비싸졌대요. 비싸졌다. 그럼 얘가 지금 우리가 구한 건 뭐냐면 A의 수요량들을 계산한 거예요. 자, 그럼 A가 비싸졌으니까 A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무슨 법칙? 수요 법칙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득이 늘어났대. 돈 벌면 산다 안 산다?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의 가격이 하락했대요. B가 싸졌대. 그럼 얼른 B 거니까 B를 해석했을 때 B에서도 수요 법칙 적용되겠지. B가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B를 뭐 한다? 산다예요. B를 산다. B를 산다. B가 싸졌으니까 B를 산다. 근데 이거 무슨 관계예요? 대체제. B를 샀으니까 A는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렇게. 그러니까 끼리끼리 곱해놓고 해석할 때 야, A가 비싸지니까 A를 안 산다. 돈 벌면 사겠지. B께 나왔어요. 난 지금 A 거 관심 있는데 B가 싸졌대. 그럼 B를 사겠지. 대체적 관계래. B를 사면 A는 안 사겠지. 대체제는 살 때 안 사는 관계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2.4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4. 자, 무조건 잘 연습해 가지고 이거 관련된 문제를 연습을 많이 하셔서 무조건 풀어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보 현재 가치. 언제나 저는 시간이 좀 오버되는 경향이 있죠. 네, 오늘 시간도 조금 벌써 오버될 경향이 느낌이 벌써 드는데, 근데 사실 백선 문제는 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하나하나 다 어떤 테마를 전체 한 문제로 다 만들려다 보니까 생각할 것들이 제법 있었는데, 자, 간단한 문제죠. 자, 계산 문제 준비가 아직 안 됐던 분들은 무조건 이건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가지고 무조건 풀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금액 차이에다가 개발이 안 될 확률을 곱하고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는 건 할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땡겨온다. 왜냐하면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니까 땡겨와야 돼. 미래값을 땡겨와야 된다. 그래서 이걸 암기할 때 차안을 뭐한다? 땡긴다. 차안 땡 이렇게. 자, 암기해서 이건 그냥 30초 내에 무조건 풀 수 있는 계산 문제예요. 차안 땡. 자, 근데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은 굉장히 작아요. 근데 혹시나 나올 걸 대비해서 이건 정보가 아니라 토지의 현재 가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토지 현재 가치. 토지 현재 가치를 물어본다라면 가중 평균 값을 땡긴다. 이렇게 두 개. 물론 이게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었을 때 이걸 공부해야지. 처음부터 두 개 할 필요 없고 무조건 정보 현재 가치가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차안을 땡긴다. 이거 먼저 정리하고, 이걸 알겠어. 그러면 가중평균을 우리가 계속 연습해야 되니까 토지 현재 가치 물어보면 가중평균을 땡긴다. 이렇게 두 개 정리해서 한번 풀어보죠. 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제시됐을 때, 자, 정보 현재 가치를 물어봤어요. 정보 현재 가치. 이걸 물어보면 차안 땡이에요. 자, 금액 차이에다가 개발이 안 될 확률을 곱하고 땡긴다.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눈다. 자, 이렇게 차안을 땡긴다. 자, 그러면 정보 현재 가치니까 차안 땡. 금액이 4억 5,300만 원과 2억 1,10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걸 빠르게 풀 수 있도록 공 6개를 없애는 작업을 빨리 해야 돼요. 공 6개를 계속 누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4억 5,300만 원은 453, 000, 000 이렇게 돼요. 공 6개를 떨어져 버리고 453으로 빨리 쓸 수 있어야 돼요. 4억 5,300만 원. 우리가 100만 원 얘기하면 공이 6개 있고 이렇게 돼요. 3천만 원 얘기하면 30, 공 6개. 4억 얘기하면
400 공 6개 있어요. 공 6개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100만 원, 3천만 원, 4억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2억 1,100만 원이니까 211 공 6개. 그래서 우리는 211, 453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차이를 계산한다라면 453 빼기 211 하면 242 이렇게 나오겠네요. 차이. 자, 개발이 안 될 확률이에요. 자, 들어설 확률이 40이니까 안 될 확률은 얼마? 60%. 자, 근데 얘는 값어치가 몇 원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퍼센트 원이 아니라 몇 원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퍼센트가 없는 비율을 곱해줘야 돼요. 퍼센트를 뗄 때는 100을 나눠주면 돼. 그래서 60%에 100을 나눠주면 얼마? 0.6이겠죠. 0.6 이렇게. 자, 땡긴다. 1 플러스 R인데 R은 퍼센트가 없는 요구 수익률이나 할인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R은 얘가 0.1. 0.1로 나누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R이에요. 1 플러스 R. 1 더하기 0.1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R이니까 1 더하기 0.1이면 1.1이겠지. 자, 몇 승으로 나누냐면 몇 년인지 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2년 후에 미래 2년 걸 땡겨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2승을 나눠줘야 돼.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계산기로 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242 곱하기 0.6 나누기 1.1을 몇 번? 2번 해줘야죠. 나누기 1.1 나누기 1.1 이렇게 하면 이 값이 정보의 현재 가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보 현재 가치. 계산하면 120 이렇게 나왔대요. 120 1억 2천만 원이죠. 120.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물어봤는데 토지의 현재 가치를 물었어요. 이건 정보가 아니라 토지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가중평균 값을 땡긴다. 이것만 생각해도 계산은 아주 쉬워요. 가중평균은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는 걸 가중평균이라 그래요.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가중평균하는 방법이에요.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자, 그럼 한번 해보죠.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자, 이 토지 현재 가치를 구하려면 가중평균 값을 땡긴다.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눈다. 자, 가중평균은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죠. 자, 4억 5,300만 원은 들어설 경우에 들어설 가능성이 40% 이렇게 곱하는 거고 들어서지 않을 확률은 60%인데 얘를 곱할 때 안 될 확률이 60%니까 이렇게 곱해야 되겠네.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몇 원 나와야 되니까 퍼센트 없는 비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자, 식을 쓰면 453에다가 얼마? 0.4를 곱하고 더하기. 자, 얘는 211이죠. 211에다가 곱하기 0.6. 이걸 계산한 값을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죠. 1.1에 2승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계산은 계산기가 하겠지. 가중평균 이건 뭐 계속 우리 학교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 걸 나눈다. 자, 머릿속에 자, 정부 현재 값이 나오면 차 안을 곱한 걸 땡기는 거예요.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눈다. 토지 현재 값이 나오면 가중평균 값을 땡긴다. 가중평균 값을 땡긴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라면 제가 제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올 확률이 높지 않으니까. 근데 어렵지 않잖아요. 가중평균은 우리 학교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 가중평균. 이해할 수 있고 땡기는 거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나왔을 때 차 한 땡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 현재 가치는 차 한 땡인데 토지 현재 가치는 가중평균을 땡긴다. 이것만 알면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하나 추가로 제가 더 넣어봤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안 나왔지만 토지 현재 가치는 감정평가사 시험에 전에 나왔던 내용이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 시험에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정보 현재 가치 나오면 차 안을 땡긴다. 그리고 토지 현재 가치 나오면 가중평균 값을 땡긴다. 이렇게. 벌써 시간이 몇 개 하지 않았는데 1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네요. 잠깐 광고 타임입니다. 광고 타임. 족식의 백선 잠깐 좀 홍보하자면
파이널을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는 데 있어서 좋은 교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무조건 이제 마지막 단계 쪽지기 백선이에요. 그렇다고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이론 정리가 한번 끝난 사람이 해야 되는 교재고 혼자 공부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들의 문제에 압축되었고 다른 국가자격시험에 나왔던 지문까지 다 수록했다 보니까 답을 찾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지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노력해야 되는 교재라고 생각하시고, 어려운 이유는 옳은 걸 찾는 박스 문제가 15문제, 옳은 걸 찾는 건 30문제고 박스 문제 몇 개냐 가장 어려운 유형이 15문제, 계산 문제가 약 20문제 정도 있고 감정평가사에서 나왔던 지문, 중요한 지문들까지 다 수록했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교재다라는 거 일단 감안하시고 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지문을 해석하는데 노력해야 되는 교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니까 적중률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니까 적중률이 어마어마해요. 다 85% 이상이야. 에이, 구라치지 마라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야. 물론 합격한 사람들은 여기 다 나왔다 그래요. 근데 떨어진 사람들은 하나도 안 나왔다 그래요. 그건 이게 그 문제였어라고 몰라서 하는 얘기지, 거짓말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 사람이 사기쳤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게 나온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불합격했겠죠 사실. 어쨌거나 이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 시험 문제에서 우리 최고 점수 맞는 80점 나오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다 검증을 했고 제 영상에서 다 제가 보였던 내용이니까 이것만 완벽히 내가 이해한다면 충분히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혼자 공부하실 능력이 있다라면 혼자 공부하셔도 괜찮고 교재만 구입하셔서, 공부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약간 마지막이니까 조금 투자해가지고 영상을 들으면서 이해하고 이걸 여러 번만 3회동만 하면 충분히 합격 점수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니까 마지막 파이널 교재로 백선을 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니까. 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잠깐 쉬었다 갈 건데, 오늘 무료 특강이니까 저 시간에 따로 구애하진 않아요. 야, 2시간 됐는데 왜 3시간에? 제 마음이에요. 네, 무료 특강이니까 바쁘신 분들은 쉬셔도 괜찮아. 알아서 계획들 하시고, 영상이 다시 올라갈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수업 끝날 때 한번 다시 원장님과 상의해가지고 말씀드릴 거니까 잠깐 10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